안녕하세요. 용접기술사 서브노트 일반 분야 7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IC와 CTOD의 개념적인 큰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자, 파괴역학적 파괴인성 시험의 종류인데요. 시험편에 균열을 도입하고 그 균열 주위의 응력과 변형률을 역학적으로 해석하여 균열의 발생과 성장 등을 예측한 올바른 시험법을 확립한 후 그 시험을 통하여 파괴가 일어날 조건을 구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파괴 변수는 K, J, D가 있고요. 이 파괴 인성에 대한 상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변형 파괴 시험 J는 평면 변형 파괴 인성, 파괴 조건을 이렇게 약어로 나타났고요. 자, K는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로 균열 주위의 응력, 변형의 단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력, 시펜 형상, 균열 치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항복 시의 관계, 이 J와 CTOD의 관계가 KIC와의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J는 다시 CTOD랑 이렇게 또 변수의 식이 되어 있습니다. 탄성이 있고 비탄성 부분에 대한 그 그래프가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K와 CTOD의 개념적인 차이를 보면 이론적 근거와 적용 대상을 봤을 때 K는 선형 파괴에 근거를 하고 CTOD는 탄소성 파괴 역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완전 치성 파괴 등의 치성 재료로 구성된 대규모 구조물에 적용을 하면 좋겠고 CTOD는 소상 변형이 큰 재료에 적용하는 게 적합하겠죠. 용접 결함별 특성을 보면 블루홀과 슬래고닉과 같은 입체 결함의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되므로 연성 파괴로 이어지고 용접 균열, 용접 부족, 언더컷과 같은 표면 균열은 취성 파괴 또는 연성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치성 파괴 방지를 위해 표면 균열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치성 파괴 조건에 해당하는 응력 집중에 의한 노치, 인장 응력, 노치 인성 부족 이거 세 가지를 잡으면 치성 파괴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K 크리티컬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선형 탄성 파괴 역학의 적용, 두 번째 균열을 가진 부재에 하중이 작용하여 불안정 파괴가 발생할 때의 한계 응력 확대 개수고요. 파괴 인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KIC 값은 재질, 판두께, 온도, 응력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취성 파괴가 쉽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CTOD는 Corrective Opening Displacement로 탄소성 파괴 역학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연성과 취성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균열을 가진 부재에 하중이 작용하여 균열 선단이 벌어지는 변이량을 뜻합니다. 자, 오프닝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 뜻이겠죠. CTOD가 재료의 한계 CTOD 값에 도달하면 취성 파괴가 발생한다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균열 선단의 둔화 현상에 직접 관계되며 이에 실험적 평가는 비교적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K 값이 유효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고 현대 구조용 강제에 이 팩터를 적용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효 조건은 소재가 브리틀할 것, 깨지기 쉽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험편의 온도가 낮아야 되고 시험편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강제는 요새 개발이 많이 됐죠. 현대의 소재는 인성이 우수하고 균열 선단에서 큰 소성력이 발생하므로 선형 탄성 파괴 역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K값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성 파괴와 연성 파괴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샤르페 충격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천이 온도 정의와 천이 온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천이 온도를 정의하는 건 시험편을 여러 온도로 시험했을 때 흡수 에너지가, 즉 충격을 흡수하는 에너지가 급격히 저하되거나 상승하거나 파단면의 겉모양이 연성에서 치성으로 또는 치성에서 연성으로 현저하게 변환을 나타내는 온도가 바로 천이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 샤르피 시험에서 15파운드 천이 온도란 시험 온도 에너지 천이 곡선이 15파운드를 횡단하는 온도로부터 구합니다. 즉 흡수 에너지가 15파운드가 되는 온도를 15피트 파인드 천이 온도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천연온도 곡선이 있고요. 파면에 천연온도 곡선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흡수 에너지가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이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천연온도가 돼서 흡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취성 파면율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면의 형상이 취성 파괴열도와 연성 파괴열도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온도가 높을수록 연성 파면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취성 파면의 비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값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요. 자, 결정 방법. 흡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흡수량으로 구하거나 햄머의 위치 에너지. 충격 시험할 때 해머가 10펜을 치고 올라갈 때 그 위치 에너지 흡수량으로 구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에너지 천연온도가 있습니다. 그림 A의 이 위치에 해당하며 최대 흡수 에너지의 2분의 1이 되는 온도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부 저온균열 감수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험 방법 중 Y그루브 시험과 CTS 시험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위치와 온도 또는 발생기구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균열의 발생은 여러 인자가 중복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시험 방법에 의해서 균열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균열 시험법 중에서 균열의 발생 형태, 특징 등에 따라서 적절한 시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특정 균열의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저온균열 시험 방법 대표 두 가지. 슬릿형 균열 시험법. 주로 두꺼운 판재의 판 두께 중심부에서부터 표면 쪽으로 다층 용접을 실시할 때 초층 용접부에서 저온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U자형, Y자형 용접균열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시험은 모두 시험 용접부에 부과되는 구속도가 높은 슬릿 형상의 작용으로 저온균열이 발생하기 용이하고요. 즉 이들 시험편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용접부에 비하여 구속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홈의 형상에 따라 U자 형태는 용접금속, Y는 용형 경계부를 따라 균열 발생이 쉽고요. 균열 검사는 용접부 48시간 경과 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온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열온도 설정을 위해 예열온도에 변화를 주면서 균열 발생률을 측정함으로써 한계 예열온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네, CTS 시험법 Controlled Thermal Severity Cracking이라고 하는데요. 중첩 이음부 용접 균열 시험 방법으로 두 개의 시험판을 중첩하여 양쪽을 구속 용접한 후에 좌우 옆면에 대하여 필렛 용접을 합니다. 시험 용접 후 48시간 경과 후 두 개의 시험 PD에 3부를 절단하고 횡단면을 연마하여 균열의 유무 및 길이를 측정하여 균열을 계산합니다. 고장력강 필렛 용접부 루트 균열 시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필렛 용접을 하는 직각 단면의 구속 정도는 슬릿형 균열 시험법에 비하여 작습니다. 자, 이 주변을 시험 용접을 이렇게 하죠. 시험 용접, 구속 용접. 여기 볼팅을 하고요. 보수 용접에서 보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 용접 구조물은 제작 과정 중에 결함이나 사용 중에 과부 또는 반복 하중으로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함과 손상을 제거하기 위한 용접을 보수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과정 중에 수정 용접, 또 용접부 시험 중 확인된 불일치 부분에 대한 수정 용접이 있겠습니다. 사용 중 구조물 손상 시 확인 사항.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손상 부위가 보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보수가 가능한지, 보수를 위해 어떤 기술과 시간이 소요되는지, 구조물은 보수 후 어떠한 사용 특성을 갖는가, 보통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보수 용접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가. 자, 용접보다 빠르고 값싸고 성공률이 높은 것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맞겠죠. 그거를 했을 때 용접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보수 용접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 용접 수행 전 조치사항을 보면 결함이나 손상의 원인 도출을 해야겠죠. 과부하인지 설계 결함인지 재료를 잘못 사용했는지, 그리고 모재와 용과제를 확인합니다. 다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재의 P넘버랄지 용과제 F넘버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적절한 용접봉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보수 용접 규정과 관련된 응용 규격과 계약서의 검토 및 확인. 어떤
프로젝트마다 보통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용접은 2번까지만 허용된다. 세 번째는 뭐 절단해서 새로운 용접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보수 용접 절차를 보면 결함 확인, 원인 분석, 결함 제거하고 결함 제거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용접 폼을 가공하고 예열한 다음에 용접 시공 그리고 후열 처리까지, 또 용접부 품질 평가 확인하고 압력 시험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리고 용접부 품질 평가와 보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경우에 따라 고객이나 검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자, 보수 계획은 처음의 용접 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안전, 세척, 재료의 종류, 절차 시방서, 용접 승인 시험, 보조 절차 시험, 순서, 허용 수축량, 필요한 경우 열처리, 후처리, 시험 방법, 보수 용접의 검사 및 감독까지 포함해서 이 보수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자, 그럼 보수 용접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수 용접과 생산 용접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 용접은 처음부터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첫 번째로 용접하는 그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수 용접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함을 제거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보수 용접이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용접부에 발생하는 구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가능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열처리를 포함해서요. 아무래도 보수 용접하면 후처리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용접 자세의 제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플 형태로 샵에서 만든 생산 용접이라면 자세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설치된 상태로 보수 용접을 할 때는 용접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용접부의 조립 조건이나 용접 순서가 생산 용접의 경우와 다르게 되며 용접부의 형상도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용접 위생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철저한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개인 보호구 착용 전 청결 상태 확인, 사용 후 불순물 제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보호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 용접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금지하고, 이건 화재나 건강, 흉의 흡입 등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식사 전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하고 별도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 작업이 끝난 후 용접 관련 장비 및 소모품을 제자리에 정리 정돈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작업이 끝나고 평상복을 입고요. 용접 작업자를 위한 시설을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용접 위생관리에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아크 용접자는 눈장애, 화상, 감전 등의 장애를 받기가 쉽습니다. 제 요소로는 전격에 의한 것, 아크 빛에 의한 것, 스패터 및 슬래그에 의한 것, 중독성 가스, 폭발성 가스, 화재 등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전격에 의한 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감전이죠. 몸이 땀으로 젖어 있거나 의복이 비에 젖었을 때 발목에 물이 고이고 홀더의 통전 부분이 노출되고, 용접부 끝이 몸에 닿거나 용접기 전열을 불량할 때 위험하고요. 용접기 사망의 95%는 홀더의 통전부에 접촉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크에는 다량의 자외선과 소량의 적외선이 있으므로 눈에 들어오면 전환염 장애가 생기고, 노출이 오래되면 만성 결막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 용접기의 구비 조건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구비 조건. 자, 전류 조정이 용이해야 되고, 아크 발생이 용이한 정도의 무브와 전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단락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너무 높지 않아야 되고, 아크 발생 및 유지가 용이하고 아크가 안정되어야 된다. 사용 중 온도 상승이 적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되겠죠. 또 역률 및 효율이 좋아야 좋은 전기 용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접기 사용 시 주의사항은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전격 사용률 이상으로 사용하면 과열이 생겨 소손이 생긴다. 용접기는 반드시 접지, 가능한 지름이 큰 케이블 사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아크 용접 중 감전사고의 요인 및 대책. 용접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들은 취급 시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됩니다. 감전사고 요인 및 대책을 보면, 자, 절연용 홀더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감전, 전격이 생기기 때문이죠. 홀더는 용접봉을 물어주는 부분을 제외한 충전부 전부를 절연 효과가 있는 내열성 또는 내충격성의 절연물로 덮인 절연형 홀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 홀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용접봉을 물어주는 부분의 선단 전열물은 아크열에 의해 열화되기 쉽게 파손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슬래그 제거를 위해 자주 두드림으로 충전부가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들 부품은 예비품을 준비하여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즉시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자동 정격 방지기의 사용, 용접봉에 접촉되어 일어나는 감전재해는 절연용 홀더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용접기의 출력 측 부부와 전압을 위험이 없는 30V 이하의 전압까지 저하시키는 자동 정격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용접봉 접촉 감전재해는 물론 용접기 2차 측 배선이나 홀더의 절연이 불량하였을 경우 이들의 접촉대에 일어나는 감전재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 정지 시 전원의 차단. 작업 장소를 떠날 경우 용접기 전원 개폐기를 차단하고요. 거리 및 시간상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용접봉을 홀더로부터 뽑아내고 홀더를 접지 저항치가 작은 물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케이블 표면의 보수, 케이블 내부가 파손되며 심선이 노출되면 여기에 접촉되었을 때 감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주로 원인은 기계적인 것이고 과전류로 인한 열 손상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절연 장갑의 사용, 그리고 모재를 접지합니다. 모재에 접지시켜야 용접기 1차 측 회로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감전 재해가 예방됩니다. 케이블 커넥터, 절연 커버, 절연 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크에서 발생하는 광선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아크의 빛은 매우 강력하고 가시광선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외선, 적외선도 방사합니다. 이걸 육안으로 직접 보거나 반사하여 눈에 들어오면 정광선 암연 또는 일반적으로 전환암이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납니다. 유해 광선의 종류 및 인체에 영향. 자, 유해 분출 광선은 그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시광선, 전자파 중에 인간의 눈에 빛으로 느껴지는 파장 범위고요. 영향을 보면 특별한 장애작용은 없지만 강한 광을 받으면 시력이 저하되어 작업 중에 위험하게 되고 망막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단파장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근자외선 영역입니다. 자, 자외선은 눈에 가장 유해한 것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이 눈에 조사되면 보통 6시간이나 12시간의 잠복기간을 거친 뒤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노출된 피부에는 자외선이 조사되면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이며 인체 영향을 고려한 경우에는 근적외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접 아크 광선의 강도는 용접봉의 종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데 동일한 용접 전류로 비교할 경우 가스 차폐 아크 용접법에서 발생하는 빛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 용접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전류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다 강한 광선이 발생합니다. 영향을 보면 대부분 화학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망막고 안 조직 등에 흡수되어 상당 부분 열 작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강할 때는 화상을 유발하고 과다하게 노출되면 각막염, 조절장애, 조기노안, 백내장 등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폐하기 위해 차광 보호구로서 보호환경 및 보호면이 사용됩니다. 또 레이저의 장애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고출력 평행광선으로 적외선 영역의 파장이므로 눈으로 감지할 수 없고 진동시간은 극히 짧아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는 망막응고, 시력저하, 시력상실 등이 있겠죠. 그리고 방사선과 장애. X선, 감마선은 전자적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방사선 장애 위험이 있습니다. 방사선 장애로 백혈구의 감소, 생식기능 상실, 백혈병, 백내장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매연과 가스에 대하여 설명, 발생 메커니즘, 특성, 허용 농도, 그리고 감소와 최소화 방안으로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보호가스뿐만 아니라 흉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 흉이란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를 말하고요. 고온의 아크 발생열에 의해 용융금속 증기가 주위에 확산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즉, 용접봉의 심선 및 용재 등을 구성하는 물질의 고온 증기가 아크 발생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증기 정체가 급속 냉각 고화됨에 동시에 금속은 산화되어 미세한 고체 입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미세 입자가 흉이라고 합니다.
자, 매연 발생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 매연은 네 가지 생성 기구들의 조합에 의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생성 기구가 용접 매연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 재료, 용접 조건, 보호가스 등 여러 인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아크열은 용접봉과 모재를 용융시키며 동시에 용융된 팁 아크를 통해 이행 중인 용접 및 용융풀 등의 표면에서 금속 증기와 플럭스를 구성하는 물질의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이 증기가 높은 온도를 가질수록 아크 영역에서 방출되어 주위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급속 냉각하면서 자, 미세한 고체 입자를 형성함과 동시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고 매연은 증발, 응축 및 산화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산소가 첨가된 보호가스 또는 아크 불안에 의해 산소가 아크로 혼입되는 경우 산소가 용융된 팁, 용융금속, 용융풀 등의 원소들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생성하고요. 그중 휘발성이 강한 산화규소 등의 산화물에 의해 용접매연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피복제 플럭스 코어 또는 플럭스를 포함하는 용접 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불화물의 발생. 자, 스패터의 발생이 많은 용접의 경우 아크 영역에서 방출된 고온의 스패터로부터 증발된 원소들의 응축 및 산화에 의한 용접 매연의 발생. 이들 중 가장 많은 그리고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고 과열의 정도가 가장 높은 아크를 통해 이행 중인 용융금속이 가장 중요한 용접 매연의 발생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크열,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불소, 네 번째 스패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매연의 특성, 용접 매연 입자의 크기 및 형상. 자, 직경은 0.1 마이크로미터 전후에 미세하고요. 자, 발생은 수백 분의 1에서 수십 분의 1 마이크로 1차 입자들이 다수 웅집하여 2차 입자를 형성하고 0.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진 입자들이 호흡에 의해 인체에 잘 흡수됩니다. 저수속의 용접봉 사용 시 금속열이 생기기 쉬운 것은 용접 매연의 입자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며 입자가 작아서 폐까지 도달하기 쉽습니다. 이 매연의 화학도성을 보면 용접법 재료의 어떤 상태의 세척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주위 분위기의 오염물질 등 여러 인자에 의해 이 화학도성이 결정됩니다. 강의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매연은 철, 망간, 크롬, 니켈 등의 원소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자, 매연 발생량 측정법은 매연 전량을 여과지에 포집하여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피복아크 용접법에 대해 KS 규격에 되어 있고요. 측정값의 재현성은 10% 정도 오차가 있고 포집 시간은 적어도 30초 이상으로 합니다. 용접 매연의 허용 농도, 정의, 허용 농도는 TLV라고 하고요.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될 경우 그 농도가 수치 이하로 관리하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그게 허용 농도고요. 자, 일일 작업 시간 동안의 가중 평균 허용 농도가 있습니다. TLV, TWA고요. 단기간 노출 허용 농도가 있습니다. 이건 TLV, STL. 최고 허용 농도는 TLV-C가 되겠습니다. 자, 허용 농도는 어디서 규정하냐면 미국에서 보면 용접 매연의 허용 농도를 그 세제곱미터당 5mg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용접 학회에서 이 수치를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매연 발생 감소와 최소화 방안을 보면 발생 감소 방안은 설계 단계부터 검토해서 위험도 낮은 용접법이나 용접 재료로 대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매연 발생량이 적은 용접 공정을 선택, 스패터 최소화, 작업 가능한 최소의 용접 전류와 그 전압을 선택하고요. 최적의 용접기의 형태를 줄 수 있는 용접 가스를 선택하고 보호가스는 산소량을 최적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노출 최소화 방안, 자동 용접에 의한 작업자와 격리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 좋겠고, 자, 매연 발생 부위에 근접한 효율적인 국부 배기 장치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매연 흡입해서 밖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작업장 내 공기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환기 장치, 개인 방호 장비의 필수 사용, 환기 및 배기 장치의 규칙적인 검사를 통한 유지 및 보수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접 시 발생하는 여러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폐렴, 폐기증, 기관지염, 질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차폐가스는 비독성이지만 상소 농도를 희석시켜서 질식할 우려도 있습니다. 네, 현재 개발된 용접 매연 발생량 측정법은 SMAW의
시험법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용접법에 적용 가능한 표준 시험법의 정립이 필요하고요. 측정 시 오차를 야기시키는 인자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집 장치 개발도 필요하겠습니다. 용접 매연 발생의 영향 인자. 자, 용접 전류 전압 이런 게 증가하면 매연 발생이 증가하겠죠. 아크 온도가 상승하면서 원소 증발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용접봉의 지름. 자, 같은 전류에서 지름이 작은 용접봉이 큰 용접봉보다 더 많은 매연을 발생합니다. 용접봉 지름이 감소하면 단위 면적단 전류인 전류 밀도가 증가해서 용부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적의 이행 형태. 단락 이행에서 전류에 비례하여 서서히 증가하다가 입상 용적 이행하는 일어나는 천이 전류에서 급격히 증가하고요. 전류 증가하면서 스프레이 이행이 나타나면 감소했다가 전류에 비례하여 다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종류와 특성. 교류가 직류보다 발생량이 적고요. 교류 용접 시 시간에 대한 전류 크기 및 극성의 규칙적인 변화에 따라 아크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한 전류에서 아크를 통한 전자 흐름의 방향 때문에 역극성인 경우가 전극성인 경우보다 용접봉에 용융된 팁의 온도가 높아서 더 많은 매연을 발생시킵니다. 보호가스, 아르곤보다 CO2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용접법 및 용접봉, SMEW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플럭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접 속도는 이 매연 발생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자, 배관 용접에서 자, 오지 맞대기 용접 실시 결과 파이프 길이 축소가 예상치보다 현저히 큰 5mm가 나왔다.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시오. 용접 변형이 일어난 거죠. 자, 용접 변형의 특징을 보면 구조물의 미관을 손상시키고 초기 변형이나 잔용력으로 강도를 저하시키므로 이를 방지 및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횡수축, 종수축, 회전 변형, 각 변형, 종굽힌 변형, 좌굴 변형이 있습니다. 종수축은 이렇게, 그리고 횡수축은 이와 같이 나타나서 변형이 생기는 거고요. 회전 변형은 이 그림과 같이 한쪽이 좁혀지면서 다른 쪽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이 생기고, 그리고 각이 꺾이는 변형도 있습니다. 네, 용접 자세, 이거는 많이 보신 자세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파이프 길이 축소의 원인은 이별량이 많아서, 그래서 과축소가 된 거죠. 용접 비드가 증가해서, 세 번째 이음부 모양이 부적절해서 용착량이 증가했기 때문, 네 번째 용접 속도가 낮아서, 다섯 번째 예열이 미실시돼서 파이프 길이가 과도하게 축소된 거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책을 보면 이음부는 그루브의 개선각을 너무 넓히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한 용접 횟수 수를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며 예열을 실시하고 전류 전압을 적절하게 한다. 그리고 이 지그와 픽처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종수축 예측. 종수축은 용접 길이의 1000분의 1 정도만 횡수축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종수축을 오제가 구속하기 때문에 적겠죠. 자, 종수축은 만약에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 용접부가 있으면 이렇게 축소가 아닙니다. 용접부를 이렇게 A와 B를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게 종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접 길이가 길고 부재의 중립측과 용접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종수축에 의한 종굽힘 변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수직 하진 용접은 상진 용접에 비해 토치 조작이 간단하고 스트레이트 운봉으로 실시되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오목 비드 형태의 비교적 납작하고 깔끔한 비드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상 작업이 매우 간단합니다. 단점은 용입이 얕고 진행 중에 용융금속 처짐이나 슬래그 선행으로 용착 금속의 용착 방해 현상과 융합 불량 슬래그 혼입 등의 결함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하진 용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직 필렛 하진 용접은 용립이 얕고 강목이 작으므로 원칙적으로 2패스 용접 이상의 다층 용접이 돼야 되는데 1패스 용접 시공할 경우에는 용접 금속 중앙에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강목 부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맞대기 용접은 융합 불량, 슬랙 혼입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며 오히려 상진 용접보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타로 토치각 또는 융합 금속의 처짐과 슬래그 선임 방지를 위해 후퇴각 5에서 15도 정도가 좋고요. 하부, 종단부 등 부재 간섭으로 용접이 어려우면 하단부 50mm는 상진으로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맞대기 용접의 길이 축소 원인은 이별량이 과다하고 루트 갭이 너무 크거나 용착 금속이 많거나 홈의 각도가 너무 클 때, 그리고 초층 용접 비드의 과대한 높이, 과대한 덧살로 인해서 길이가 축소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원인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별량 감소, 적절한 루트 갭, 낮은 초층 용접 비드, 용착량 감소, 적절한 홈 각도, 적절한 덧살 및 비드 폭을 가져야 하겠습니다.